치매 전 단계의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됩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나의 온 가족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드는 사회적인 손실은 6억, 7억까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예방을 강조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은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차지하는 걸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2009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했을 때는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이었다가 사회가 부유화되면서 식단이 오히려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식단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두 다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근력 감소라든지 아니면 중년기 비만, 그 다음에 노년기의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모두 치매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및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인데요. 우리나라는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동성동본 혼을 예전부터 굉장히 금지했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가 섞여서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유전자를 거의 공유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나이가 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가 일어난 부부는 똑같이 치매가 오고, 뇌졸중이 오는 환자분들은 똑같이 부부가 뇌졸중이 오고, 특히나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같이 파킨슨 병이 생기는 걸 보고 생활습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습관, 식습관을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중해식 식단하고 마인드 다이어트, 플렉스테리언,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은 가장 유명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정 양의 야채를 드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견과류를 통해서 DHA, EPA라는 그러한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하게 먹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게 바로 지중해 식단인데요. 사실 돌이켜서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먹던 전통 한식이 야채 위주의 식단에 탄수화물은 대부분 통곡류를 많이 사용을 하셨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염도의 그러한 국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고, 그게 부족하다면 간고등어라든지 자반이라든지 명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를 했거든요. 돌이켜서 보면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번, 순수 단백질 한 달에 2-3번,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야채 섭취, 적절한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가 되면서 전통 음식들이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취약점은 바로 저장을 위해서 많은 간을 쓴다는 거죠. 젓갈류, 조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이 세게 조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미국 음식이나 유럽 음식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보다 더 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염분 섭취량을 비교를 해보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4-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에 있는 간을 약간 슴슴하게, 약간 줄여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 쌀밥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인데 설탕은 아니지만 설탕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당을 보기만 해도 우리 몸 안에서는 벌써 췌장이라는 곳에서 이 당을 적절하게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면 우리 세포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100이라는 음식을 먹었으면 이게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과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당뇨 상태로 가게 되죠. 혈당이 높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몸은 계속 이걸 전쟁으로 느끼기 때문에 세포 내로 지방을 점점 더 곤고화시키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적절하게 통곡물과 섞어서 드시는 스마트한 음식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식단은요, 올리브오일입니다. 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올리오 칸탈이라고 해서 뇌세포를 강화시키고 산화성 손상을 줄여주고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효과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올리브오일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한테 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리놀레인산이라는 게 한 60% 이상 되어 있고요. 이게 뇌세포의 구성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 안에는 항염증 효과가 올리브오일만큼 똑같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서 뇌 건강을 위해서 공복 시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들기름은 볶지 마시고 밥수저 정도의 크기로 그냥 한 숟가락 드시는 것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지만 중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란입니다. 한 스푼 안에 생달걀 드시면 굉장히 풍부한 단백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달걀 안에 들어있는 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전구체인 콜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식전에 내가 공복에 뭘 하나 먹고 싶다라고 하면 들기름,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달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분이 높은 과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분이 없는 과일, 야채를 챙겨 드셔야 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야채 중에는 토마토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사과는 한 쪽이나 반 쪽 정도 드셔야 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강한 슈퍼푸드를 드시면 좋은데요. 특히 보라색 포도를 제가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라색 포도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주고 그쪽으로 가는 혈류를 강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계절 과일을 먹는 게 좋잖아요. 그 중에서 포도 추천드리고, 포도는 너무 이빨이 셔서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블루베리도 좋은 대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먹는 식단을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엄격하게 지키진 않지만 비교적 그러한 단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매우 잘 먹는 시기는 하루 2끼 정도예요. 특히나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4시 반이 되면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시 출근하기 전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의 열량이 전체 먹는 열량의 반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콩이랑 보리쌀이랑 같이 반반 넣은 잡곡밥 한 그릇하고 토랑국에 갈비찜, 잡채, 고사리, 콩나물, 그 다음에 도라지 이렇게 먹었고요. 과일도 먹었는데 배하고 사과를 충분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점심은 1시나 2시 정도에 간단하게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간단한 샐러드를 먹거나 아예 물 한 잔 정도를 먹고 밤에는 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냐? 그러면 이 16시간 금식을 아침, 점심으로 사이클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녁에 주로 일이 많은 분들은 저녁에 칼로리를 높은 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잠자리 들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모든 음식, 운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자는 동안에는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하루 종일 일했던 뇌의 노폐물을 자는 동안에 씻어내야 되는데, 밤에 너무 많이 먹고 주무시면 피가 뇌로 가는 게 아니라 장으로 갑니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장은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노폐물은 제대로 배설이 안 되고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모두 다 멈추라.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침에 오자마자 환자분들 다 회진을 돌고, 회의도 아침에 대부분 몰려서 하고 있어요. 하루에 병원 안에서 움직이는 거리가 한 6km에서 7km거든요. 오전 중에 제가 만약 그 칼로리를 먹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뇌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이에요.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4분의 1이 뇌로 가고 마시는 산소 중에 5분의 1이 뇌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뇌는 빈사 상태에 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뇌 노화를 악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식생활 패턴을 찾는 것도 되게 하나의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설탕입니다. 과다하게 드시는 그 순간 나의 뇌는 만성 염증 상태, 빠르게 노화를 겪는 노쇠 상태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열량을 낼 수 있는 당분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슈거 크레이빙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속적인 인슐린 분비 상태가 되게 되면 세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겪게 되고 지방세포는 계속 몸 안에 축적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되니까 결과적으로 몸은 노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마다 글라이케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당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작용하지 않는 세포는 어떻게 된다? 사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있을 때 그 세포가 그러한 작용을 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뇌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젊은 친구가 공연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뇌로 피가 안 가서 한마디로 실신을 해서 뇌출혈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규칙한 식습관 자체는 나의 바이오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게 되면 딱 몸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이 사람이 밥을 먹을 거니까 나의 췌장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의 소화기관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라고 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가 불규칙하게 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스케줄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대혼돈 상태가 되는 거고 굶었을 때는 전시 상태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에너지로 쓰기 쉬운 당, 고효율인 지방을 계속 축적하는 형태가 됩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당뇨를 일으킵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건 규칙적인 생활습관, 식습관을 젊었을 때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경도 인지 기능 저하라고 해서 치매 전 단계의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됩니다. 이때 열심히 하면 80%는 정상이나 경도 인지 장애로 머물러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치매라는 건 저희가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병이 치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상태로 건너가게 되면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거나 다름없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나의 온 가족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억만 아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드는 사회적인 손실은 6억, 7억까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은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죠. 운동은 2019년 WHO에 따르자면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를 잘 배합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강도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요. 중강도가 1, 저강도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1. 이 정도로 2대 1대 1의 비율로 여러분의 운동을 구성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두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 나한테 맞는 식습관을 고르되 나의 식단이 두뇌 건강에 좋은 식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실 것. 그 다음에 물을 똑똑하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1.5리터 한꺼번에 마시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라고 되어 있고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수분을 제한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이나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 나한테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는 몸의 체온과 비슷한 36.5도씨 정도 근방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너무 더울 때는 급격하게 내부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굉장히 차가운 물을 드시고요. 많이는 아니고 한 반잔 정도. 그 다음에 내 몸이 춥거나 몸이 염증 상태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내 체온보다 약간 높은 44도씨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수분 습관도 잘 체크하시면서 정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주 잘 자는 수면 습관. 7시간, 8시간 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좋은 수면 습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J커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못 자도 너무 많이 자도 굉장히 사망률을 높입니다. 수면은. 깊은 수면을 효율적으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꿈을 꾸는 게 렘수면, 꿈을 꾸지 않는 게 비렘수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렘수면은 75%, 렘수면은 2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비율로 주무시면 좋고 비렘수면 안에 스테이지 3, 4 굉장히 깊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뇌에 있는 노폐물도 가져가고 그 전날 있었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보들이 뇌 안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시거나 너무 춥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온도 정도를 유지하시고요. 습도도 6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잠자기 직전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2시간 전에는 먹는 거랑 운동을 다 종료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책을 소리내서 3장만 읽어보십시오. 세상 모르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4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다스릴 줄 아는 쉼의 습관. 5번째로는 두뇌 건강을 위한 인지기능 습관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5번째 두뇌 인지 건강이랑 엮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쉼을 개발하시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쳤을 때 충분히 쉬는 쉼의 시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오직 나만의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감정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내 몸의 노화와 내 뇌의 노폐물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뇌 건강을 위한 방법이랑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쓰는 동안에 감정이 한 번 더 걸러져서 정리가 되고요.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나의 뇌가 엔돌핀과 세로토닌이라는 다행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양한 알츠하이머 치매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치매 전 단계인 병 상태에서 오셨으면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미 치매가 진행이 돼서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진료를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분은 전직 시인이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많은 시집을 출간을 하셨는데 언어를 잊어버리면서 더 이상 구사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단순 글쓰기만 잊어버리셨냐?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거죠. 걷지도 못하고 소변도 약간 실수하시고 언어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분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아파트 주변이라도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쓴 시를 베껴서 필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4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6월 달에 오셨는데 본인이 출간했던 시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필사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글이 읽혀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만약 난 치매고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라고 의견을 거부를 했었으면 이분의 오늘은 어땠을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젊은 오늘 시작을 하면 나의 노화는 그만큼 시간을 거꾸로 가서 한 살이라도 더 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뇌의 모양이 다 변하거든요. 오늘부터 실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안에서는 만성염증하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뇌세포가 더 빠르게 노화를 겪게 되고요. 노화가 되게 되면 특정 부분부터 소멸을 시작을 해서 50세가 넘어가면 매해 0.5%씩 부피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뇌는 컴퓨터처럼 본인들이 하는 구획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뇌 구조보다 더 빨리 기능이 감퇴를 시작을 하고요. 구조까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뇌 기능이 같이 없어지시는 거죠. 기억력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두엽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전두엽에 해당됐던 기능들이 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24시간 동안 이 몸을 움직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려면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전체 칼로리의 4분의 1,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5분의 1이 뇌가 독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명의 중요한 순서대로 필요 없는 걸 쳐내요. 심장이 뛰는 거랑 숨 쉬는 거, 체온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관장하는 뇌부위는 살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해야 하는 게 바로 뇌의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쳐내게 되는 거예요. 뇌는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뇌가 점점 변해가요. 그거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자연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직은 써야 되는 기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걷기만 해도 치매를 예방한다는 게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WHO에서 2019년에 인지기능 단계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는지 이미 발표를 했는데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치매 정도에 따라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가 줄어드는 뇌 노화 시기에는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10분만 투자할 때 첫 번째, 경사면 오르기, 즉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5분도 힘드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시작을 하시고 10분까지 늘리시면 좋고요. 두 번째도 조금 어렵습니다. 고강도, 저강도 형태로 저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고강도 운동에 뭘 하냐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사실 10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절 상태를 꼭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입니다. 공원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스트레칭으로 연합되어 있는 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도세요. 한 사이클 돌면 10분이 훨씬 넘어가고요. 2사이클 돌면 20분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초간단 방법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스쿼팅 자세 아시죠?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5분만 하셔도 뇌 건강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한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에 걸쳐서 인구 집단을 쭉 팔로우를 했더니 허벅지 굵기가 굵은 사람이 치매가 덜 걸렸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10분 동안 한번 실시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뇌가 확실히 건강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한테만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무조건 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걷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걷는 방법이 약으로 걸어요. 처음에는 약간 스트레칭 형식으로 걷고 중간 단계에서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세 번째는 다시 완만하게 스트레칭이랑 병행하면서 같이 걷는데 머리가 멍했던 것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간헐적 단식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오전에 굉장히 음식을 풍부하게 먹고 점심은 약간 가볍게 한두 시경 정도의 식사를 하고 보통 저녁은 간단한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물 한 잔 정도를 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생체 사이클이 간헐적 단식에 잘 세팅이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키는 생활 루틴은요. 두뇌 건강을 위한 운동법이 중요한데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30년 넘게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매일 쓰거든요.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때에 있는 감정과 결부시켜서 하루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2가지 큰 효과가 있는데 이 기억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내 머리 안에 완전히 집어넣으려면 복습이 있어야 됩니다. 복습이 없는 정보는 모두 흘러가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복습을 하게 되면 이 정보는 나의 해마와 측두엽에 세포가 변형되면서 박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기를 쓰는 거를 통해서 뇌세포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손으로 직접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손은 몸 안에 5%도 차지하지 않지만 뇌에서는 이만큼이 손의 영역이거든요. 글씨를 쓰려고 하면 기억을 감정과 함께 잘 병합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적당한 조절 능력으로 손해와 기저핵을 다 활용을 해서 쓰는 게 바로 글씨거든요. 그러면서 뇌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이 3가지를 저는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해외 센터 포 브레인 헬스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일상적으로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확정 진단하는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라는 검사법이 상용화됐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분들이 치매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인지는 검사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찍어보니까 정말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란 게 너무 빽빽하게 쌓여 있어서 제가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5년 안에 치매가 될 가능성이 70%, 80%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병리 현상을 발견을 했고 단순 노화에 의한 건망증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있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건망증이니까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
식습관, 비약물적 치료법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린 거죠. 잘 따라오신 분은 지금까지도 너무 멀쩡하세요. 평균 유병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15년 정도 되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건강하게 사시는 걸로 봐서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단백질이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면 모두 다 예방할 수 있구나를 굉장히 깨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만, 중년기 비만을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흡연, 뇌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흡연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로는 만성 염증 성분하고 산화성 스트레스라는 게 뇌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뇌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흡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이 약간 확 깨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관을 확 수축을 시키거든요. 깨끗한 혈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뇌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차는데 이게 이렇게 수축이 된다고 하면 뇌경색,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니코틴 자체 때문인데요. 우리가 담배를 입으로 대는 순간, 이거는 액체 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7초 만에 뇌로 니코틴이 가게 됩니다.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내게 돼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흥미로운 놀이에 빠져들게 되면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약물 중독 환자분들도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쏟아지는 느낌을 잊지 못해서 약을 못 끊게 되는데 마치 니코틴이 그러한 도파민을 급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중독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니코틴이 과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다한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을 비교를 해봤더니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시키고 뇌에서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뇌가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뇌 피질 두께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나쁜 수면 습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년이라는 것은 45세부터 55세까지의 비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복부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 치매 고위험군이다라고 1.5배에서 한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세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빼고 싶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집니다. 단순하게 근력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도 같이 죽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알츠하이머가 오게 되면 이분들은 강박적으로 체중을 빼려고 하세요. 그리고 뇌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뇌세포를 자꾸 죽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먹어도 빠지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더 쓰기 쉬운 게 지방이에요. 1g당 9kcal라는 열량을 내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4밖에 안 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을 남기고 근육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나가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점차적으로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다이어트까지 하게 되면 근육이 더 빠져버리고 근육이 단순하게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보호해주는 BDNF라는 성장인자도 같이 내보내게끔 뇌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이어트는 60세 이상은 금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분들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족력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치매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치매가 걸릴 가능성은 적게는 4배, 많게는 9배, 두 분 다 치매의 경우는 20배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치매가 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본인은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확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몬은 피상하부의 뇌하수체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줘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맥박도 빨라지고 땀도 많이 나고 뇌세포도 빨리 노화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러한 성격들이 대부분 치매가 좀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 이 치매가 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자면요, 형용사를 이용해서 많은 풍부한 어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감정에 서투르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치매에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잘 못 자는 분도 치매가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요즘에 내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자꾸 잊어버리느냐,
5개 이상이 되고 자주 잊어버리는 게 되면 뇌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낯선 길을 찾아가거나 복잡한 백화점,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역에서 내가 갑자기 길이 헛갈리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뇌 노화가 빨라지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암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뺄셈 같은 게 잘 안 되시면 덧셈 같은 게 잘 안 되셔도 치매 위험 인자일 수 있습니다. 차 운전을 하시다가 앞에 번호판 있으면 번호를 한번 다 더해보세요. 그리고 그 번호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죠.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뇌 노화 과정 중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격이 약간 변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화를 많이 내거나 우리의 성격을 컨트롤하는 뇌는 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가장 잘 발달한 뇌부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고 나라는 성격을 결정해 주는 게 우리 전두엽 기능인데 그 전두엽은 마지막에 발달을 한 반면 노화에 의해서 전두엽부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없어지는 증상이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발랄했던 분이 약간 우울해진다든지 약간 차분했던 분이 신경질을 많이 내게 되면 그것도 뇌 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두엽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새로운 물건을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전두엽이 좀 노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나이 들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인 거죠. 내일이 더 늙었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나이가 나의 신체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젊고 내 정신이 건강하면 나도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가 신체 노화도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뇌와 신체는 전혀 다른 부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심지어 심장 뛰고 호흡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뇌의 명령이거든요. 뇌의 노화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인생에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뇌 노화를 걱정만 하지 마시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아주 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뇌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걸러야 될 음식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입니다.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과자 뒷부분에 보면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아실 거예요. 어느 보고에 따르자면 치매 발병률을 50% 이상 높인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등록된 환자가 80만 명입니다. 2035년이 되면 30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게 한국이 의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이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가 걸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뇌노화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제일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쓰는 단어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명사를 잊어버리시고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암산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길 찾기가 좀 잘 안 되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성격이 약간 변해갈 때 옛날보다 짜증이 늘어나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침울해지고 우울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두뇌가 노화되고 있는 전조 증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낯선 길에 갔을 때 그 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또는 익숙한 길인데도 그 길이 굉장히 찾기 어려워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뭐냐 하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걸음의 속도가 느려지든지, 세 번째로는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멍해질 때, 그때는 반드시 병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걸러야 될 음식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설탕입니다.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몸에 있는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요. 인슐린이 상시 분비가 되어 있으니까 췌장이 피곤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각 세포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걸리게 돼서 혈당을 오히려 더 올리는 형태.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많은 칼로리를 내는 지방세포는 계속 세포 아래로 숨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가장 피해야 되는 음식 1위로 뽑겠습니다. 설탕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당뇨죠. 저는 병 중에서 당뇨병이 가장 치료하기가 힘든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 전 단계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있어요. 10에서 15년 정도. 그때 잘 관리를 하면 정상이 되거나 그 상태가 되는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게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변에서는 당이나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당뇨병 상태로 가게 되면 계속 에너지를 먹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는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혈당을 축적하고 지방을 축적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콩팥도 망가뜨리고 혈관도 망가뜨리는 그런 형태가 가게 되는 거죠. 당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게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과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상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인공조미료나 과다한 염분, 지방질이죠. 특히 지방질 중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불포화지방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포화지방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포화지방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입니다.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과자 뒷부분에 보면 트랜스지방과 염분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아실 거예요. 어느 보고에 따르자면 치매 발병률을 50% 이상 높인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나쁜 습관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시키고 만성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세포를 또 파괴를 시켜요. 니코틴에 의해서 뇌를 중독 상태로 빨리 바꾸게 되는데요. 실제로 담배를 폈을 때 니코틴이 뇌로 전달되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되어 있고, 뇌로 전달하자마자 흥분 호르몬인 도파민이라는 게 확 쏟아집니다. 니코틴 중독을 끊지 못하게 하는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전두엽이라는 곳이 굉장히 우리 뇌에는 중요한데, 니코틴에 만성적으로 중독된 흡연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전두엽의 피질의 두께를 굉장히 감소시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니코틴 때문에 혈관 자체의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 미세 뇌출혈, 미세 뇌경색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병의 근원 흡연입니다. 흡연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탕 같은 경우는 아마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는 어느 정도 회로가 있어서 당을 이 정도로 높이면 더 이상 먹지 않게끔 하는 만족 신호라는 렙틴이라는 게 작용해서 시그널을 내려서 설탕을 고문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어느 임계점 이후는 못 드시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그렇지 않아요. 니코틴을 많이 흡입하면 흡입할수록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한 갑 피우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5갑 이상 피우는 분도 계십니다. 임계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흡연이 더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술이 살짝만 들어가면 오히려 치매 예방이 되는데,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치매를 악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뭐냐? 와인 글라스로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적포도주 한 잔 정도, 3분의 1 정도 마셨을 때는 치매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주를 주로 얘기를 하면 소주는 화학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 에탄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금지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대체 음식으로 소주를 권유하고 있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는 익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을 말씀을 드리고요. 칸텔이라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게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다 없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도 강화시키고 혈류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유명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 기본적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항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DNA를 리페어시키고 산화성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게 뇌세포에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캐스트너트라든지 이런 견과류, 너츠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몸 안에서 잘 쌓이지 않으면서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일으키는 게 이 불포화 지방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파괴시키고요. 일일 권장량만큼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에 필요한 구성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아무 맛도 없고 약간 느끼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브레인푸드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거라서 샐러드에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브로콜리 말씀을 드린데요. 뇌에 굉장히 좋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특히 성체인 브로콜리에 비해서 어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1000배 이상. 그런데 브로콜리가 비싸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 대신 녹황색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래 일일 권장량은요, 기본 접시에 5접시입니다. 지금 채소값 되게 비싼데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한 영양제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권유를 드리고 있죠. 채소 착즙이나 갈아서 먹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름에 볶게 되거나 가열을 시켰을 때 성분이 더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녹색 채소들은 착즙을 하거나 갈아서 먹게 되면 그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 양보다 착즙을 하면 그 양이 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본인이 드시는 동안에 일정량의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서 농약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드시는 게 더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루에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량이 충분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방과 탄수화물은 충분하고 모자른 게 단백질이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60g입니다. 환산을 하면 돼지 목살을 삶아서 손바닥만한 100g을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양이에요. 이렇게 다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권유드리는 게 달걀 같은 걸 대체식품으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타민 부분인데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중에 먹는 채소와 과일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 B 이 정도죠. 그런데 만약 내가 과일값이 비싸고 야채값이 비싸서 못 사 먹는다. 그럴 때 비타민 보조제를 드시는 거고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골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려면 햇빛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만 있다 보면 햇빛을 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게 비타민 D 보조제입니다. 비타민 D는 반드시 칼슘과 같이 드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뼈가 너무 건강하다. 그러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과다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EK는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나의 식단을 확인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선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중요한 것이 식사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천히 씹는데 30번 이상을 씹게끔 말씀을 드려요. 저작하는 동안에 뇌를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침에서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대부분 소화가 돼서 위 상태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야 되는 혈류가 장으로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을 너무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16시간 단식, 섭식을 8시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갑자기 실시를 하게 되면 몸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라고 돼서 오히려 위장도 늘어나고 당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내 몸은 전쟁 상태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꿀 때는 나의 루틴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2-3개월 정도 천천히 실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자기 직전에 음식 먹는 생활습관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회식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몸이 찌뿌둥한 거 느끼실 텐데요. 그게 바로 만성 염증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화기관만 염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랑 몸에 있는 전체 세포가 모두 염증 상태로 돌아가면 컨트롤하기 위해서 면역이 또 과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빠른 전쟁 상태로 가게 되고 빠른 노화를 겪게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걸으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안고 싶은 나의 욕망을 이기고 걸으시는 노력을 하기를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건 그 자체로만 있으면 뇌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적으시는 거예요. 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청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두뇌 건강 훈련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댄스하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댄스를 5분만 따라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댄스가 그냥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스텝을 기억을 하면서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5분이 힘들었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멍 때리는 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는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어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치매가 오는 분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약화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멍 때리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그러면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나만의 명상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저하시키고 뇌부위 영역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될 행동은 바로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게 되면 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의 뇌세포를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심장과 폐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그쪽으로만 에너지가 가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그 부분은 뇌세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는 하부 조직인 근력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상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골절, 폐렴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서요. 준비되지 않은 느닷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효과인데 급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수치가 높으면 그게 결국 노화를 굉장히 빨리 가속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루틴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그 루틴이 불규칙하면 당을 축적시켜서 당뇨를 생기게 하고 지방을 축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고 세포는 빠르게 노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식습관을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